자, 이어서 국가 재난 관리 체계 중에서 우리가 관리 체계가 조금 과거에는 이원화되어 있던 상태여서 재난 관리의 일관성이나 신속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했던 작업을 통한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난 관리 체계를 하나로 좀 뭉쳐서 총괄할 수 있게끔 또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좀 강화해 보자 해서 심의기구 자체도요, 기존에는 안전대책위원회 또 재해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 재난과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분리시켜서 운영이 되는 파트들을요 하나로 묶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이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걸로 과거에 진행이 됐습니다. 또 수습기구도요, 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재해대책본부, 또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사고대책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래서 막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안전대책본부 이런 식으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하나의 조직화 시켰던 내용들이 지금의 현 시점까지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총괄과 조정 기능들, 즉 어떻게 보면 코맨더죠, 명령을 내리는 이 파트가 하나로 일어나되면서 그 명령을 수반해야 될 파트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들로 구분을 좀 해놓자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를 해야 되는데 뭐 지자체 단체장이 그걸 구조를 직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소방이나 구조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투입 빨라야 되죠. 그래서 구조나 구급 및 현장 수습 등에 관련돼 갖고 직접적으로 사고 발생 지역 내에서 이벤트에 대한 직접 대응을 위해선 지휘체계 확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존의 중앙긴급구조본부를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서 구성을 하고요, 기존의 행정안전부 장관 어떻게 보면은 구조를 통제하고 해야 될 내용들을 잘 모르실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본부장을 맡고 있던 그 본부를요 통제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격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 메이커 입장에서는요 빠르게 래피드한 액티비티를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소방청장이 그 단장을 담당을 하도록 지형을 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도 그렇죠. 지역의 긴급구조본부로 뒀던 시도지사나 또 시군 구청장이 담당했던 파트들을요 소방청장 산하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약간 중규모 아니면 소규모 이 파트들에 대한 긴급구조들을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으로서 지휘체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자연재해랑 또 이제 사회적 재난이랑 이런 파트들을 또 구분해가지고 분리돼서 움직이던 파트들에 대한 기금들, 재해나 따로 재난에 따로 기금들이 따로 움직이고 있던 부분들을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사전 예방의 재정 지원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시키자 하는 면에서 재난 관리 기금이라는 항목으로 있어 재해 대책,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좀 크니까요 이벤트가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 1000분의 8 담당하고 재난관리가 1000분의 2를 담당하던 파트들을요 하나로 뭉쳐서 1000분의 10, 즉 100분의 1로서 재난관리 기금을 하나로서 통합시켰던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원화시키면서 되게 빠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성을 해보자, 법적인 부분들은요 이렇게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난 발생이 이벤트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또 우려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 사태를 선포로 해서 사전 대비 대책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사전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거죠. 미리 재난 경보도 발령을 하고요. 또 재난의 위험 구역에 설정해 본 바운다리를 좀 빨리빨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제 대피 명령 등을 빨리빨리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부터 지켜내자라는 응급 조치에 대한 항목들을 재난관리 체계로 확립시켜 나갔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법적인 특성들을 잠깐 볼게요. 앞서 먼저 재난과 재해에 대한 구분은 좀 보겠습니다만 크게 나눠져 있는 것은 재난에 대한 관련 부분들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요, 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수습체계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 복구할 수 있는 책임 자체는요, 재난을 관련된 부분들, 특히 여기서 재난이라고 묶는 부분들은요, 대상이 되는 내용 자체를 잘 보셔야 되는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나죠. 인위적 재난을 일으키는 그 피해에 발생시켰던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에게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복구 책임들을 줄 수 있게끔 하고요. 일단 일시적으로는 국가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걸 담당하라고 그 피해 원인자에게 보통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를 시켜서 만들게 되죠. 예를 들어 뭐 등산객이 담뱃불을 가져가면 안 되게끔 법으로 묶어놨는데 몰래 담배를 피다 산에 산불을 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화재에 의한 산불에 의한 피해 복구의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자연재해는 또 다르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방제 책임자가 그 복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시설의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거고요. 지방시설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뭐 붕괴가 됐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해야 될 거고,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를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뭐예요? 한국도로공사라고 하는데 에다 맡기죠. 철도 같은 경우는 코레일한테 맡기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같은 도로인데도요, 지방도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38국도라든지 7번국도라든지 이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또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국도, 지방도가 또 따로 있고, 국도는 또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지방 관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청장이 또 담당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맡기지만 지방도라는 게 있죠. 뭐 38국도나 7번국도 같은 국도가 나라에서 관리하지만 지방도로는 또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 도로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뭐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이다. 그러면 그 도로를 담당할 수 있는 거는 삼척시의 도로과가 담당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가장 주체가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되겠죠. 다음에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서 복구 책임을 주게 한다. 재난에 관련 부분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라고 해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50조에 의거해서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선포를 건의를 통해서 뭐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건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재해 극심 지역이라고 되는 부분은요. 자연재해 대책법 제62조 4항에 의해서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 상황이 되게 크다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 장비와 병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재해와 관련돼서 국고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과 또 자연재해의 특징을 좀 보면요. 사회적 재난인 인위적 재난이라고 불리는 인위적 재난인 사회재난은요.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 돌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는 돌발적이지만 예상은 가능합니다. 두 유형의 재난 유형별로도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강력하겠죠. 피해가 크니까요. 피해에 대한 가능성은 사회재난은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자연재난은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눈에 보입니다. 뭐 물론 사회재난의 유형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은 눈으로 보이겠지만요.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회재난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고죠. 사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발생될 수 있는 분들을 내가 예측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불가능하다. 즉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피난을 한다는 그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지만 자연재난은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죠. 뭐 예를 태풍 같은 경우는 기상위성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관측을 하고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경고가 사전에 가능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난경보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재난경보 시스템들을 통해 갖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황 전환점의 로우 포인트는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상황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고 유형에 따라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유독물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재난은 일단은 뭐 흔히들 어른들 얘기하시지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표현으로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었던 자연재난에 의해서 있는 피해들, 이제 자연재난의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지나면 태풍이 됐든 지진이 됐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소멸해 나가는 단계가 돼서 어떤 그 재난에 대한 상황 자체가 약간 개선되는 트렌드를 갖게 되는데요. 그거에 반해 사회재난은 그걸 좀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인위적인 재난인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컨트롤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영향에 대한 범위들은요, 보통 재해 희생자에다 국한되는 자연 재난에 비해서요, 사회적인 재난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이고 자연 재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형태대로 계속 입어가지만 이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거나 항상 대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신종 형태의 재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재난의 가장 최근의 내용들, 뭐 코로나 전에 이벤트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의 너무나 젊은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죽음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되게 통분해하고 화나고 또 우울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들이 미치는 부분들에 비해서 자연적 재난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한민국의 거대한 자연재난들은 통해서 뭐 일어난 거는 크게는 없었죠. 일본에 비해서는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호쿠 대지진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또 그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거에 대해서 피해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자연적 재난, 뭐 태풍이 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사람이 피해를 입는구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교육이 학습이 되어 있죠, 이미.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에 대해서 새롭게 형태들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항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사고에 대한 피해 자체나 사고에 대한 유형 자체나 사고의 형태나 원인이 아예 다양 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되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들의 형태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사회적 재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지속되는 형태에 비해서 사회적 재난은 단기적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 또 화학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화학적 사고는 보통 원자력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사고에 대한 방사능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형태들로 좀 접근이 돼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재난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뭐 분석들 결과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한번 네 가지로 대별을 좀 시켜볼게요. 첫 번째는 본 수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기상 이변이죠, 그죠? 지구 온난화라고 불리는 뭐 IPCC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향후에 어떻게 예측을 좀 하고서 시나리오 여러 가지 짜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 이변, 즉 지구 온난화로 촉발된 기상 이변 현상들에 의해서 자연 재난이 일어나는 형태나 규모나 출현 빈도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일례로 뭐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당연히 다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북극이 뭐 얼음이 녹고 해수위가 상승하니까 조석에 대한 간만차가 뭐 예를 들어서 달과 인력이 우리가 달과 지구가 땡기는 인력의 차가 큰 변화를 갖지 않는 수만 년의 시간 동안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위가 높다라는 거, 그죠? 또한 뭐 태풍의 발생이나 허리케인이나 뭐 토네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중간 순간에 대한 기압의 변화,
그리고 발생이 되었을 때 걔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지구의 따뜻한 열 에너지들을 수증기가 머금고 레이트드 히트 트러블리는 잠열이나 에너지를 충분히 가짐으로써 그 대규모적으로 발달해가는 이 전개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연재해의 거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좀 현재 느끼게 해주고 있고, 앞으로 향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재난의 피해의 규모나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또는 학자들의 예측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홍콩 학자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그 슈퍼 태풍에 대한 출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조만간에 그런 내용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이나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됐고, 그 시스템들, 즉 관측 위치 자체에 대한 분포나 관측 기기에 대한 성능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더 많이 계측이 되는 거고 관측이 되고 목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모든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는 뭐 과거에 너무나 레어하게 포지션되어 있던 관측 시스템의 위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아진 건 맞죠. 많아진 건 맞지만, 과거의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지금의 데이터를 순간 짧은 몇십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도 봐도 지구의 온도 자체가 상승되고 있다는 건 확실히 명확한 결과로서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제로 배출권들을 서로 주장하고 있고, 2050년에 전 세계가 제로 배출권에 도전하기 위한 서로 협약을 맺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각 나라별로 좀 움직이고 있고,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될 거예요. 지금도 다양하게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들 전기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되고, 수소자동차도 얘기 나오고, 이제 사람을 태우는 드론도 나오게 되면 다 전기 기반, 그죠? 에너지 기반 시설들이 들어갈 텐데, 이 에너지들을 만들기 위한, 전기 에너지들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건 원자력이지만, 원자력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똑같은 에너지를 전기는 생산하지만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도 하는 이유는 더 거대한 이 지구의 피해를 통해서 인적, 물적 이런 피해들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자구적인 노력들을 구하려고 새로운 신기술들을 투입해서 좀 더 이제 생산 비용들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상 이제 인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재난 환경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거고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대체 에너지로서 다른 것들로 다시 언젠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순환 과정에 있어서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어떤 후속 배출물로서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형태들의 그 문제점이나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는 리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겠다 싶습니다. 또 특이한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벤트성으로 좀 얘기 좀 드리겠지만, 사례에서 게릴라성 호우,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또 지역적인 폭설 또는 로컬 토런셜 레인폴이라고 해서 국부적인 집중호우, 그죠? 예측이 곤란한 재난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서울의 땅인데, 큰 땅은 아니잖아요. 서울이라는 땅이 전 세계 이제 땅덩어리에 비해서 큰 지역은 아닌데, 강북은 멀쩡한데 강남의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위한 현상이 발생된다. 물론 기압골의 변화와 지형의 영향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요인들이 작용을 했겠지만요. 그런 문제들, 또 같은 한반도인데 이 기상은 좀 이 지형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동 지역의 영서랑 구분하는 가장 큰 게 이 산줄기인 태백산맥이잖아요. 이 태백산맥에 의해서 기압골이 갖춰져서
불과 1000m에서 1500m 요 사이의 고지에 있는 거지만 기상의 이벤트가 심하게 발생되는 저충운의 이런 움직임이나 기압의 변화들 또 이 기압고래를 움직여서 기압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에 대한 마찰 또 뭐 여러분들 봄철 되면은 어마어마한 센 바람들이 양양하고 저기 고성이라 부르는 간성 지역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골이 만들어진 사이로 흘러내리면서 또 양간 지풍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이 지형학적 원인들에 의해서 지역별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들의 집중 기상 재난 기해 뭐 자연 재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집중적으로 내렸던 폭설이 있었고요. 그죠? 과거에도 어마어마한 폭설이 기존에 기록됐던 적설량을 완전 갱신해버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그거를 완전하게 이 레졸루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관측 데이터들에 대한 분들을 이렇게 아주 촘촘히 관측소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 비용의 예산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좀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들을 그 잠깐의 이벤트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도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이 기상 현상이나 특이 기상 재난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 재난 환경의 하나의 또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재난이 발생이 똑같이 되는데요. 작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 내에서 이 도시워 서울로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말은 키워서 제주도로 뭐 이런 제주로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적으로 살기 편리한 시설들로만 집중화되는 도시로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시작하다 보니까 인구가 밀도가 되게 높아지게 되죠.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데 똑같은 면적 내에서 발생됐던 똑같은 재해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뭐 요만한 똑같은 동일한 지역 내에 사람이 동일한 이벤트의 형태가 발생됐을 때 여긴 10명이 살고 여긴 1000명이 살아요. 똑같은 피해를 보면 여긴 피해가 더 사람이 집중화되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쪽에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도시 집중화와 인구 과밀화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사회적인 갈등과 전염병, 즉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도 마찬가지. 이제는 자유경제주의 체계로 가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경제적인 영위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재화를 저축을 통해 갖고 또 다른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화폐, 그죠? 또 뭐 부동산에 대한 정해져 있는 한정된 땅 덩어리 내에서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폭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 더욱더 많은 부를 쌓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중산층이 과거에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대로 되어 있던 이런 형태들의 부분들이 아니 사다리 이거죠. 이렇게 형태들로 중산층이 구성되어 있던 형태들이 점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는 그죠? 중산층이 아예 거의 붕괴되고 아주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해주는 이분화되는 요 상태들로 많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 구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되어 있는 사대와 그거를 부양해야 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나중에 복지를 했을 때 가야 될 상황들을 생각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적, 국가적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저출산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향후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국가에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 부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의 위축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인 전체적인 위험성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 또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활동들을 그러니까 차단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처럼. 그래서 뭐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물동량 자체가 움직이는 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뭐 재화들을 어떻게 보면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증가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원자재부터 주고받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뭔가를 제조를 하기 위해서 원자재 수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무역 활동들이 추구해야 되고 이런 물동량이 줄다 보니까요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동이 안 되고 또 관광 이런 게 아예 차단이 되다 보니까요 국가 간의 교류 자체가 또 미흡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고성장의 인구 증가가 일어났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서부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수축 사회로서 과거에 살아왔던 재화가 증가하고 기술이 좋아하는 팽창 사회가 수축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영향들이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국가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인이 어쨌든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죠. 최소 단위는 개인이잖아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 나를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기면서 국가 기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사회 재난에 대한 발생과 결부되면서 어떤 위협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념 전쟁, 그죠? 그다음에 뭐 정치적 전쟁, 그다음에 더욱더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에서 어떠한 국가 간이 힘이 없는 국가는 좀 힘 있는 국가들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서 뭐 테러나 이런 쿠데타 이런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이죠. 사회 재난에 의한 유형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과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교에 대한 개념도 아니고요. 그죠? 종교에 대한 이념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념이 수십 년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국가의 기반 체계들을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또 따라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유형들도 여러 가지가 형태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하기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재난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연재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내용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뭐 2000년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론 피해액은 해당되는 해외의 근도로 기준하겠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요. 그 부분을 보정은 할 수는 없고요. 집중호우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사례들이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재난안전 포털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어떤 재난에 대한 연감이나 이런 이제 뭐 그동안 데이터들을 모아가고 연간 결과물들을 쭉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연보 이런 데이터들을 좀 얻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집중호우 2002년에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됐었죠. 요때 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는 요 해였는데요. 태풍 루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이때 태어났겠네요.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때 태어났을 때 이미 이제 이런 직접 겪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억 단위예요. 1, 10, 100, 1000, 7조 1천억이죠. 7조 2천억이라는 피해를 입혔던 재정 부담을 일었던 태풍 루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재정이 500에서 600조 되죠.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한 번에 태풍 때문에. 다음 또 다른 태풍이 또 6조 4천억을 일으켰던 태풍 매미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래서 특별 재해 지역 서울 인천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 재산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복구를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인명 피해가 컸죠. 246명, 131명 어마어마한 피해가 좀 컸었고요. 또 2004년도 단 이틀 만에 충청 남북도랑 경상남북도 그다음 중부 지역에 대한 폭설로 인해서 8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던 이런 자연재해가 좀 있었습니다.
인적 피해로 입혔던 사회 재난의 유형들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해 회리욕,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에는 세월호랑 같은 내용인데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292명. 1993년도 제가 이제 대학에 막 들어왔을 때인데, 이때 지금처럼 어떠한 그 보상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적으로 정비가 돼 있던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때는 1993년 10월 10일 날 이제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에, 위도라는 곳인데요. 군산에 속해 있던 서해 회리호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악천후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했다. 그러니까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똑같이 승선을 했던 부분들이 초과 승선을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배의 구조 자체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는요 선박 구조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왔고요, 정원 초과하고 과적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라고 발표가 됐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 붕괴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 보신 분은 좀 사건들을 봤을 텐데요. 1995년 6월 29일 날, 뭐 그 원래 목적은요, 이 백화점이 아니었고요, 대단지 상가로 설계되어 있던 내용이었고요. 백화점과 이 대단지 상가라는 게 그 당시로는 구조 진단에 대한 규정이 좀 약간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개선하는 게 좀 오류가 있었고, 시공도 부실했고, 무엇보다 그 상층부에, 옥상부에 이제 이렇게 냉공조기 시스템들의 위치들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다르게 작용을 하죠. 한쪽으로 집중해졌던, 분산을 했던 분포 하중들이 한쪽으로 좀 몰리면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거고, 기존부터 약간 영향이 있었다. 확장공사하면서, 백화점을 만들면서 확장공사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약간 예고가 돼 있었었는데, 뭐 그 95년도 전에 바로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성수대교 같은 경우는 그 어찌 보면은 사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건설 분야에 있어서 부실 공사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시장도 사퇴를 하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됐던 상황인데, 부실 시공과 요거는 부실 시공 쪽의 측면이 있는 것보단 구조물에 대한 안전 평가가 없었던 부분, 그 다음에 긴급 구조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노출되어서 이 당시에 119 중앙구조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망이 501명하고 부상 뭐 938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 있어서 최종적 사망 502명, 이제 부상도 좀 늘어나게 되고 실종 찾고 막 이렇게 해서요. 인명 피해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인위적 재난이든 이제 사회 재난 분리는 인적 재난이든 또는 자연 재난이든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었는데요.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들어갔던 부대가 이렇게 희축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부대였는데, 이때 투입이 됐습니다. 저도 투입이 돼서 이제 사람들 구출하러 가는데 아주 끔찍한 현장에서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었던 거, 뭐 잠시나마 트라우마도 많이 남았었고요. 그런 기억에 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시랜드 사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화성 시랜드, 개인이 잘못한 거죠, 그죠? 그 화성 그 시랜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별것도 아니었던, 지금은 이제 액체 목양 쓰거나 여러분들 이제 다른 목양 쓰지만 그 당시에는 목양 불을 붙였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될 보호 역할을 해줘야 될 어른들이 어,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시랜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청소년 수련원이었는데요. 어, 그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이렇게 구축이 돼서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서울에 유치원 아이들이 되게 많이 가서 어, 이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이제 뭐 모기향 밀릴까봐 모기향을 피운 채 어, 어, 이렇게 책임을 전기 누전이다. 모기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이 된 거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기향에 의한 부분들 방치를 해놓고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돼 있었고 그때 인솔교사들이 유치원생의 자는 반대편 방에서 투숙하고 있었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도 그쪽이었고, 근데 학실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 자체도 쓰지 못했고요. 뭐 화재 경보기마저도 고장이 나 있던 터라서 일단 어른들의 관리가 참 소홀했던, 그래서 큰 인명 피해를 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또 한 종업원이요. 호프집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죽었죠. 그 사망이 57명. 그죠? 요때 이제 건물이 전체가 불에 타거나 이제 연기 질식해서 많이 사망을 했는데요. 어, 인천에 이제 뭐 인현동이란 중구 인현동에 있는 건물에 2층 라이브 호프집하고 3층 그린당구장에 있던 10대 중고등학생하고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그 원인으로는 그 직원 자체가 갑자기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던 사건이었기도 했고요. 똑같이 약간 정신 이상자에 의한 방화 사건으로 해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도 있었죠. 2003년도에 사망이 197명이 이르는. 그래서 이것도 많은 트라우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요, 트라우마를 많이 남기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최근에 2014년도에 안타깝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엔 인적으로 발생된 건 말고요. 사회적으로 기반 시설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내용들인데 2000년도에 서울 여의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증권의 메카죠. 금융의 메카기도 하고요. 여의도의 지하 공동구 안에는 보면은 이제 공동으로 케이블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통신 케이블, 전기, 뭐 상수도, 수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케이블들이 오는 통신 회선 라인이 있는데요. 이 불이 나서 3만 3천여 통신 회선이 구조리 되면서 증권과 금융 업무가 전부 다 마비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봤던 사스 2002년도에 전 세계 공포감을 일으켰던 사스 현상이 있었고요. 또 화물 연대 파워 뭐 거의 한 보름 동안 물류 대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모든 트럭들이 그랬던 사건들이 좀 있었었고요. 또 2001년, 2003년에 걸쳐서 광우병 이런 광우병 사태 때문에 뭐 미국산 소고기가 어쩌느니 뭐하느니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메르스 사건들 2015년에 일단 중동이죠. 미들 이스트에서 발생되는 이제 전염성 병이다라는 내용이고요. 2015년 5월 20일 날 바레인에부터 입국한 나이 많으셨어요. 아마 6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총 우리나라에서만 186명이 감염이 됐던 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참 오명이 있었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중동이 이어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코로나 19 아직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거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끝나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파트들을 구분하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코로나는 뭐 앞에서 계속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는 자연재난일까요? 사회재난일까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코로나 적어놨는데 바이러스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재난으로 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하나의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일까요? 사회적 재난일까요? 감염병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마다 같은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논란이 있는 근본 이유는 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태풍에 논밭이 물에 잠기고 지붕도 뜯겨나갔습니다. 지진에 콘크리트 벽도 무너져 내립니다. 자연현상에 따른 재난, 말 그대로 천재지변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천재지변, 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사회재난은 천재지변이랑은 관계가 없고 그냥 코로나19는 그냥 사회재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단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염병 상황이잖아요. 어디 뭐 땅이 갈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나누는 이유는 피해에 대한 책임 범위 때문입니다. 자연재난은 국가가 폭넓게 피해를 지원하지만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사회재난은 정부가 수습해도 구상권 청구 등의 사후 조치가 따릅니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 과거에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 그랬고 감염병은 아니지만 봄철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신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자연현상의 하나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의 확산 과정에선 음식문화, 공중보건체계, 시민의식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얘가 확산이나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천재지변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고 못 박으면 이후 피해 보상을 둘러싼 민사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쪽에서 자기의 규책 사유가 아니고 책임이 없다든지 아니면 책임이 감면돼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최근 교육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이 같은 나비 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